집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탄생, 그리고 개혁 드라이브, 그 모든 인상적인 장면들을 촌철살인의 한컷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청취자분들께도 정말 반가운 책이 아닐까요?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고군 작가, 감동의 역작, 좋아요 문재인. 예. 북로그 출판사.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5.18 당시 8살이던 김유성 군의 몸 안에서 발견된 총알 파편 분석 보고서입니다. 파편 성분은 납, 탄환 종류는 HP탄으로 의심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HP탄은 일반 탄환과 달리 끝부분이 뭉툭하게 파여 있습니다. 몸 안에서 버섯 모양으로 터지면서 납 파편이 피부 조직 사이사이에 박히게 됩니다. 1977년 채택된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에서 인도주의적 이유로 금지된 무기입니다. 1973년 작성된 국제 적십자 보고서에도 HP탄 사용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제 적십자사에 확인한 결과 제네바 협약국인 한국도 당시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처럼 전장에서 적군에게도 쓰지 못하도록 한 HP탄을 계엄군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당시 병기 보급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탄환 제조업체인 풍사는 우리가 제작한 탄환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방부 진상조사단의 직접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납탄이 사용됐는지, 했다면 배경은 뭔지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 코스닥 상장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유력 대선 주자의 동생을 부회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사 주가는 한 달 새 3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사 대표 A씨가 이렇게 주가를 띄운 뒤 임원 명의로 차명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100억 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유력 주자의 동생이 회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활동을 하지 않은 위장 영입이라고 보는 반면 업체 측은 해외 사업에 참여하는 등 실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업체 말고도 특정 회사 대표가 대선 후보의 친척이라는 식의 허위 정보를 퍼뜨린 투자자들과 정치 테마주를 골라 고가의 매수 주문을 반복해 주가를 띄운 투자자 28명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157억 원에 달합니다. 투자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유포되는 풍문, 루머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를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테마주가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는 오히려 폭락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6일 강원도 철원 모부대 소속 A모 일병이 총탄에 맞아 숨질 당시 부근 사격장에선 사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유효 사거리 460m의 K2 소총 11정과 유효 사거리 250m의 K1 소총 1정 등 모두 12정이 사격훈련에 사용됐습니다. K2 소총의 최대 사거리는 2.4km이지만 최대의 살상을 가하는 유효 사거리는 460m입니다. 당시 사로에서 표적지까지는 200m였고 A1병이 숨진 곳까지는 400m였습니다. 군 당국은 사격훈련이 이루어질 때 A1병이 표적지 뒤쪽으로 난 전술도로를 걷고 있었던 점과 탄두 유효 사거리 등을 근거로 돌이나 나무 등을 맞고 굴절된 총탄, 즉 도비탄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접 사격이나 표적지를 빗나간 유탄 등 모든 가능성도 함께 열어놨습니다. 직접사 또는 유탄 가능성을 포함해서 도비탄 가능성까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수사당국은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A1병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A1병의 몸속에서 빼낸 탄환을 분석해보면 돌이나 나무를 맞고 튄 도비탄인지 누군가 고의로 직접 사격을 했는지 등 사망 원인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A1병의 총탄 사망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라며 특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다음 이슈는 좀 호러입니다. 러시아에서 식인 부부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30명 살해 후 인육을 먹은 혐의로 부부가 주소 중에 있습니다. 영화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악마를 보았다. 네. 악마를 보았다 보면 이 식인 부부라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식인의 정황을 보여주죠. 어떤 식인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육을 먹는 걸 목표로 살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인류사에 이런 범죄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인육을 먹었던 그 기록들은 한 번씩 있잖아요. 일단 뭐 조난을 당하거나 전쟁 중에 그 기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들은 있지만 인육을 먹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건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러시아 사람은 아니지만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1999년이면 부부가 그리고 남자가 지금 35살, 부인이 42살이에요. 7살 연상이고 99년이면 남자가 거의 17살 때부터 이런 엽기적인 행각이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99년부터 거의 20년 동안 약 30명이죠. 뭐 거의 1년에 한 명 이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범행이 밝혀진 계기가 굉장히 또 우연히 밝혀진 건데요. 이 한 거리에서 도로 수리공사를 하던 기술자들이 분실된 핸드폰을 발견을 해서 이거를 열어보니까 핸드폰에 절단된 사람의 손을 아우 소름 끼친다 진짜. 가지고 이제 포즈를 취한 남성의 셀카 사진하고 여자의 절단된 머리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걸 이제 발견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그리고 경찰이 핸드폰 소유자를 추적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잡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거짓말을 합니다. 진술을 하기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이 시신의 잔해들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셀카 사진을 찍었다. 이것부터 일단 말이 안 되죠. 예. 범행 현장에서 호기심에 셀카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것부터가 좀 말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신문을 하니까 이 30대 여성을 자신의 부인과 함께 살해해서 시신을 회수한 사실을 이제 실토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공군 조종사 양성학교의 기숙사에 살고 있는 부부예요. 예. 그래서 이 집에 급습을 해서 봤더니 8명의 시신의 잔해와 인육을 조리했던 그 동영상이 자료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게 너무 명백해지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에도 시신의 일부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날짜도 99년 12월 28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어서 이게 99년부터 시작됐구나 라고 알려진 건데 사실은 99년 이전일 수도 있는 모르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99년이라고 봤을 때 이제 17살이었다는 이야기고 여자는 그러면 24살 정도 됐었을 때라는 이야기죠. 냉장고에서 발견된 것 이외에 소금에 저장해 둔 부분도 발견이 됐었고요. 이 두 사람은 당연히 사법적인 처벌을 받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무기징역, 뭐 사형 이런 거는 안 받을 거예요. 왜냐면은 의학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그 계기, 그리고 어렸을 때의 성장 배경, 그리고 인육을 먹었을 때의 우리 몸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이 과학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줄을 서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사법적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죠.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진짜 좀 너무 황당해요, 진짜. 네,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발칵 뒤집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부 집에서 항상 안 좋은 냄새가 나서 주민들로부터 항의도 받았지만 일단 간호사로 일하는 부인이 성격이 괴팍해서 뭐 확인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둘 자체가 성격도 그러니까 뭐 주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했고 정말 둘만의 엽기적인 행각을 장기간 동안 해온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두 사람은 소울메이트네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유용철이라고 지존파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유영철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육을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이 생기고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끔찍한 이야기긴 한데 이 사실 이 인육을 먹는 경우에 이제 범죄가 아닌 경우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죄책감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죠. 영화 얼라이브를 보면 얼라이브에서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1972년도 안데스 산맥에 추락한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 사망한 분들의 그 인육을 먹고 생존하는 그런 예, 좀 봤어요. 있었어요. 예. 이 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생존하신 분들이 굉장히 나중에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육을 먹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1981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일본에서 유학 간 유학생 사가와 이세이가 봤다. 예, 봤어요. 네덜란드 여학생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저녁 먹자고 초대한 뒤 저녁을 먹고 총으로 쏴서 살해를 하고 그 작가 지망생이어서 뭐 그 자기가 작품 활동을 위해서 이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을 해가지고 또 한번 굉장히 네. 큰 비난을 받았었죠. 살해를 하고 예. 시간을 하고 예.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예. 하여간 그랬는데 사가와 이세이가 프랑스 경찰이 진료 기록을 잘못 그 확인하는 바람에 그냥 가볍게 일본으로 추방이 되고요. 1년인가 살고 추방이 되고 일본에서 다시 그 수사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처벌하기 위해서 프랑스 경찰이 본인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서 그냥 유야무야 없어졌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사건은 이번에도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에서 11명을 살해해서 인육을 먹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타마라 삼소노바라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도 그 사람들을 11살 때부터 사람을 살해를 하고 할머니 때 잡힌 거예요? 예. 마지막에 그 사람을 살해하고 그럼 79세 때 할머니가 11살 때부터 그렇게 예, 범행을 했는데 해왔었는데 할머니 때 잡힌 거라고요? 할머니가 돼서 마지막에 이웃 사람을 살해를 해서 그거를 유기하려고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여죄를 추궁하다 보니까 11살 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인육을 먹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어떤 원시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의 전통이었어요. 전쟁을 하면 상대방 장수의 인육을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역사에서 예. 식인 습관 어떤 문화가 있었던 건 예. 어떤 절차, 세레모니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레모니죠. 적을 죽였을 때 내가 승리했다는 표시로 가장 몸이 건강했던 병사나 장수를 이렇게 머리를 쳐가지고 그 뇌만 떠먹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각 그 팔다리에 그 살을 하나씩 떼어서 그 이긴 진영에 있는 장수들이 상징적으로 먹든지. 그러니까 두 가지. 안 그러면은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마을에서 그 존경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신 분의 지혜를 우리가 기억하겠다라는 의미로 그분의 인육을 먹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수천 년, 수만 년 인류 문명이 이제 발전해 오면서 인육을 먹었던 종족들은 다 스스로 이제 그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유전병이 생겨서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인육을 먹는 행위 자체가 장기적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해친다는 게 이제 그 정론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인육을 먹는 행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범죄를 통해서 인육을 먹는 이야기가 되면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나오는 식인종이라고 하잖아요. 식인종이라는 그 말로 굉장히 저질, 어떤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합리화시키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설득을 해도 잘 받아들이진 않더라고요. 이런 범죄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근데 아까 그 할머니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할머니 이야기도. 이 할머니 이야기가요.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2005년도에도 그 남편이 실종됐는데 그렇게 했고 남편을 살해해서 그러니까 대박이다, 진짜. 최근에 이 타마라 삼소노바라는 할머니가 최근에 그런 것이 밝혀져서 지금 그 형을 살고 있대요. 복역 중이래요. 이 할머니 사진을 보니까 그냥 동네 할머니 같은 애요. 끔찍하네요, 좀. 이런 이야기하기가 좀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 사람의 목숨 가치가 너무 그냥 쉽게 여겨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좀 하게 되네요. 뭐 죄책감 자체를 못 느끼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범죄자로만 인식이 될 게 아니라 뭔가 정신병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서해순하고도 비슷한 심리적인 병,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my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아, 맛있다.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자, 이제 좀 추석을 앞두고 산뜻하게 안철수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뜻하죠? 아이 산뜻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민의당에게 적극적으로 대북 특사를 제안하고 추천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반대하고 싶지만 아니, 철수가 기분이 좋아진다면. 아니야. 이거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국가 100년 천년지 대계를 밟아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일인데. 의견을 구하는 거잖아요. 아니, 네가 골라 하는 게 아니라 추천해봐 이런 거니까. 그럼 안철수는 저요 그래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까요? 지금 안철수가 계속해서 그 외교 사절을 바꿔야 된다, 뭐 외무부를 바꿔야 된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자기가 외무부 장관 시켜준다고 하면은 정말 하겠다고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정미 대표도 조금 좀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 대북 특사는요, 미국 특사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그렇죠. 중국 특사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이 자리는요, 정말 대통령과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설정해 나가야 되고, 지금 당장의 현안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과 국민과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정미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국민의당이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자처하고 있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최고 협치를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꼭 정부 측 인사나 여당이 아니어도 된다. 박지원 전 대표도 괜찮고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보겠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저는 안철수는 반대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면은요, 이 사람이 가서 어떠한 회담과 어떠한 대화와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올 것 같아요? 안철수가 북한에 갔다? 김정은이를 만났다? V3 깔아주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하고도 밥 안 먹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낯선 사람과 밥을 먹을까요? 그러니까요. 겸상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철수 가가지고 그러면 극중주의를 할 거 아니에요? 휴전선에선 내가 서 있을게. 사실 안철수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정미 대표님 제가 참 좋아하는 정치인이지만
안철수는 그냥 그 예의상 넣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에 걸맞게 국민의당 안에서 안철수 또는 박지원만큼의 비중이 있는 사람이 국가를 대표해서 한번 역할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도에 필요한 재료로 두 이름을 섞어 넣은 것뿐이지 이정미 대표가 정말 실제로 안철수라는 개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레토릭에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이정미 대표가 절대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정미 대표의 의도는 저도 그러리라고 예상은 해요. 그런데 안철수라는 사람은 거기서 손을 든다니까. 내가 간다고. 철수는 뭐 100번 더 들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손을 들었는데 정부에서 좀 죄송하지만 손을 딱 들면 하이파이브 막 해주고 고맙습니다 하고 딱 넘어가면 그러니까 돼요. 죄송하지만 여기 안 대표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뒤로 계시고 좀 더 좀 밑에 있는 직급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또 삐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협치는 없다. 그리고 나온다니까 야당 탄압이다. 이러고. 야당 탄압. 그러니까 안철수 씨는 안 돼요. 이건 잘못 예를 들으신 거고. 박지원 씨는 글쎄 모르겠어요. 박지원 씨도 쉽지는 않은데 너무 노회해서 사실 우리가 대북 특사를 파견한다고 한다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과 어느 정도 급을 맞출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박지원 전 대표처럼 그렇게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이 김정은하고 가서 말을 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완전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이 사안을 풀어갈 때는 조금 더 좀 젊으면서 외교적 역량이 있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의 복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복심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정치적인 셈법으로 여야와 협치 이런 걸로 계산을 하면 또 꼬입니다. 꼬이는 부분을 자꾸 만들어 나가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정면 돌파를 해서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물론 이정미 대표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 자체는 건설적이에요. 제안은 건설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너무 잘못 들으셨다.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프다. 안철수 씨 그 극중주의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군사분계선에 양다리 걸치고 내가 여기 서 있을게 그러면 어떡하려고. 사실 그 안철수는 어떤 정치적 철학, 어떤 자기 신념 그리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어떤 국가에 대한 그림, 비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정말 고위급 정상회담을 하면 할수록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자기들이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야지 대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내가 기분이 좋고 당신이 반갑다는 거를 알리고 싶어라는 의도가 생길 때 대화가 시작되는 거지 밋밋하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는 대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안철수가 정치를 해오는 걸 보면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상대가 말하면은 좋아요 싫어요 또는 안 알려주지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정상회담을 한다? 사실 그는 정치적 외교적 사고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차악을 선택한다면 박지원 대표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쪽 북한 측의 원로들하고도 그 인맥이 어떤 인연이 있고 그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북한과 교류했던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우 차원에서도 북한 문화에서 봤을 때 박지원 같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낯 익은 사람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박지원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욕망, 어떤 욕심, 정치적 욕심, 역사에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 욕심에서 마지막 그 한 단추가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놓는 역할을 자기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지원 대표한테 맡기면은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을 떠나서. 그럴까요? 박지원 대표 저는 좀 회의적이라. 그러면 만약에 안철수한테 이러한 이정미 대표의 생각을 10분 이해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안철수한테 혹은 박지원한테 이런 뭔가 역할을 줬을 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이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그만큼의 역할을 줬을 때 기대하는 반사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하고 지금 이정미 대표가 워낙에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으니까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배경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막말이 넘쳐나는 유엔 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격조 높은 연설을 감명 깊게 들었는데
한반도의 안보가 엄중하기 때문에 기존 문법과 관성적 대응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었다. 그래서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전쟁을 불사하는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는데 그린라인으로 바꿀 전격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27일 청와대 회동에서 이정미 의원이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철수는 반댈세. 안철수 대표가 참석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를 찾다가 실패한 것 같아요. 뭔가 딱 거부할 명분이 뭔가 적당한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참석한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어떻게 빠질 수도 없는 게 이 일정 자체를 안철수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서 만든 27일 7시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빠져나갈 그 구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에 안 들었겠죠. 뭔가 좀 다른 핑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안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는 한국인이 핵위협에 둔감하다고 수군된다고 한다. 우리의 노력은 철저히 한미 간 기존 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맞춰야 한다. 청와대 외교팀의 내부 혼선까지 겹쳐지니 더 불안하다. 여러 차례 안보회담을 제안하고 우리 안보팀 역량 문제 제기한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오늘 대화를 통해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과 동시에 북한 무모한 행동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한미 간 확실한 방법 찾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를 시켜주면 자기가 잘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안 된다니까. 앞뒤 안 맞는 얘기를 그렇게 뻘짓하고 다니면은요, 이거 박근혜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좀 이게 대한민국의 세 번째 당이죠, 국민의당이 크기가. 예, 3당 제 세 번째 정당의 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다른 정당의 대표들과 같이 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사실 이런 말들밖에 없었을까요?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철수 대표가 그 회동 자리에서 뭐 외교 문제를 꺼내고 북핵 문제를 거론하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대통령만큼 나라 생각을 하고 대통령한테 이런 조언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당으로서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캐스팅 보트로서 국회 운영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자기들이 희망하는 예산 문제나 법률안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내는 것도 없이 제일 큰 이야기만 꺼내서 뭔가 내가 어른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떠벌리는 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내용 자체도 사실 억지 주장인 거죠. 네. 이게 지금 그 여야 대표들이 회동을 하고 만찬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외교 정책이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식사 한번 한다고 해서 한미 간 문제가 남북 간 그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해결 해법이 바로 도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 이제 네가 좋은 안을 꺼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다른 데 보고 뭐 북친다는 걸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는데 말이 안 되는 좀 초딩 같은 발상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이 한 말을 핵심을 보면은 이거예요. 다른 거는 다 모르고 이제 뭐 경제 문제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런 안보 상황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하면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께 희망도 되고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대표님들께서 지혜를 많이 모아주시길 바란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 구성하고 그 틀에서 안보 문제를 상시적으로 여야와 정부가 함께 협의해 나가는 모습이 갖춰지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사실 청와대가 이 안보 문제는 그러면 여야 정당 순회들과 같이 해법을 만들어서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대북한, 대미국, 대중국의 외교 노선을 정할 때 우리 안보에 관계된 노선을 정할 때 특사 파견까지 노선을 정할 때 청와대로서는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같이 의견을 듣고 내지는 정보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의 큰 틀로 움직이자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틀어졌어요. 그 틀어지면서 이 주호영 권한대행이죠, 원내대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거는 국회가 대통령 밑에 있는 거라서 안 돼.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회가 대통령 밑에 자기들 있다니요? 국회의원인데 예. 대통령이 이런 그 여야정 협의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쓱 들어가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데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는 자기들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니까 안 돼라고 거부를 한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단순 무식한, 이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된 인간들인가 하는 의심을 품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라가 정말 곧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이때, 물론 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급박하게 국제 정세가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로 똘똘 뭉쳐서 무언가 단일한 모습으로 목소리를 하나로 내면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자, 안보 문제를 풀어나가자라고 제안이 들어왔으면 이것을 당내에서 협의하고 우리 의견을 모아봅시다라고 얘기를 끝냈어야 정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게 안 된다고 했다면 얘는 도대체 지가 국회의원인 게 원내대표인 게 무슨 그렇게 큰 벼슬이라고 대통령 밑에 못 들어가, 이 논리예요. 근데 누가 대통령 밑에 들어가려는 거야? 자기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정보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협의체를 한다는 거는. 그리고 자기들 목소리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자기들 목소리를 들어서 수용하겠다는 건데 얘네들은 완전히 땡깡 부리는 거죠. 이 너무 심한, 얘네들의 협치 대상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해훈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실제 민낯들을 보면서 바른정당이라는 정당의 당대표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자유당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이 당대표 회동에서 홍준표가 빠져있긴 하지만 사실 홍준표 대신에 홍준표 몫을 가지고 참석한 거라고 봐도 뭐 큰 차이는 없죠. 권한대행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아, 그 권한대행인가요? 네, 그 권한대행이에요. 당대표 권한대행. 예, 그 홍준표의 권한을 대행해서 간 건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바른정당도 그렇고 사실 이 협조할 의지가 없잖아요. 전혀 협조할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도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술핵 들여오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가서 무릎 꿇고 빌었죠. 주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거를 뭐 자기들이 어떤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입으로 떠드는 것 자체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관심이 없다는 어떤 다른 표현인 거죠. 만찬에서 보면요, 문 대통령이 정말 배려를 많이 하셨다는 게 딱 티가 나는 게, 일단 뭐 일정도 안철수한테 맞춰주기도 했지만 넥타이를 보면 그 안철수가 한 색깔하고 정말 비슷한 색깔로 딱 맞춰주셨어요. 그 녹색 계열로. 일부러 국민의당의 색깔을 택해 주셨다는 다시 한번 섬세한 그래서 보여요. 안철수 표정이 안 좋구나. 나만 해야 되는데 왜 너도 하고 있니? 이래서 안 좋군요. 뭔가 배려를 받아도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표정과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대통령이 비슷한 녹색 계열의 넥타이로 친근감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더 이상 정말 땡깡은 안 부렸으면 좋겠네요. 안철수한테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굉장히 큰 화력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 네. 그럼 우리 여기까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산뜻한 이야기는 접고 더 하고 싶지만 네.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이제 다시 세월호다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공순주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고상현님 나오셔가지고 블랙박스 영상 그 이야기도 좀 했고, 그리고 해경들 재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했더니 한 1000명 정도가 더 불어났더라고요. 네. 24일날 끝나는 거. 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그게 몇만 명은 돼야 되죠 원래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늦게서야,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 굉장히 좀 빨리 알려주셨으면 좋을 텐데 서명 작업은 어느 날 갑자기 확 불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알리고 그래서 막 10일, 20일 지나야 되는데 한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라고 말하면 어떡해. 뭐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서명하신 분들만큼은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고, 뭐 일각에서는 뭐 해경들이 무슨 죄가 있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을 뭐 따로 처벌하겠다 이런 의미보다 실제로 너희들이 어떤 명령 받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나 미심쩍은 것들이 많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아니고, 그래서 뭐 김기춘, 우병우가 지휘하는 검찰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고. 다시 한번 서명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허다윤 양, 조은화 양, 이걸 이별식이라고 부르대요. 이제 원래는 이제 미수습 되신 분들 다 찾으면 한꺼번에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또 유해를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잖아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너무 미치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학생에 대한 이별식을 했어요. 그 목포신앙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청에서도 하고, 저기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쪽 연결식은 안산에서 한 거죠. 아직도 못 찾으신 분들이 있고요. 조은화 양 어머니, 허다윤 양 어머니, 어떤 세월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그분들은 전면에 서서 투쟁했던 분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마음이 좀 착잡하고요. 그런 일이라는 건 인간한테 형벌입니다. 유해를 찾는 게, 그러니까 유가족이 되는 게 목표인, 뭐 그렇게 표현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가족이 되는 게 목표다. 결국엔 뭐 유해를 찾았다고 하지만 깊은 일은 사실 아니죠. 3년이 훌쩍 3년 반 정도 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그냥 보낸 세월이거든요. 그분들의 한은 어느 누구도 갚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다 끝난다고 해도 그분들한테는 그게 평생의 상처로 남아있겠죠. 남아있는 세월, 살아가는 동안에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나 막 아픈 상처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얘기지만 이런 세월호 참사 같은 건 절대 이 나라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의 어떤 단적인 걸 보여주는 바로 그런 이별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아이들을 찾았으니까 보통 부모님들께서 시간이 좀 지나시면 많이 아프세요. 근데 그렇죠. 이제 예. 아프시지 않으셨으면, 그래도 워낙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긴 한데 아프지 않게 좀 병원에도 다니시고 약도 좀 드시고 왜 이렇게 병원을 안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미안하셔서 그러신지, 그래서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지금 블랙박스 영상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수거한 영상들이에요. 그게 이제 공식 통로를 통해서 국회의원실로 가고, 관련된 국회의원실에서 뭐 뉴스타파라든지 미디어에다가 보내서 이제 분석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데, 지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사고 현장 그 해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제 생각은요, 예를 들어서 그 세월호가 들려서 올려진 자리를 수색했더니 유해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광범위하게 뭔가 더 이렇게 수색을 하고 그러면 아직도 더 나올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자리를 좀 더 수색하고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사실은 세월호 제2기 특조위의 전작업이 아닐까 싶고, 그 연결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조위가 만약에 다시 출범하게 되면 선조위의 그 자료 조사의 기반을 바탕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저번에 청와대에 청원하고 이러는 것들이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대통령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청와대 분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다는 게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좀
엄중하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방송을 이것은 뭐 양도 많으니까 꾸준히 듣다 보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 그러면 그걸 납득시켜줘 하는 게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의 기본 목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우리 같은 관념이 없으면 보통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세월호 사건이 지금 최근에 서울대 모 교수가 밝힌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월호가 무너진 것은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서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한 거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어버리신 분 한 분 있었죠. 확증 지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이 그 법무부 세월호 시뮬레이션 한 그 교수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놓고 미리 언론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과적, 뭐 구조 변경, 그리고 뭐 좋다. 요것이 한꺼번에 물려가지고 세월호가 침몰한 거다. 그 외의 확률은 0%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세월호가 직접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차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 세월호 운영하는 주체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서 댓글이 뭐라고 달렸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전타한 이유가 뭐냐고. 전타할 이유는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나머지는 두 가지는 팩트라고 치더라도. 네, 그렇죠. 전타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바로 그런 것도 한번 봤고요. 네. 사실 솔직히 방송하는 우리도 지쳐요. 어떨 때 보면은 사실은 처음 하는 얘기인데도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잖아요. 왜? 세월호 관련해서는 워낙에 많은 정보들이 나왔기 때문에 언젠가 이게 마치 다른 데서 한 이야기처럼 느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원딘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처음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중간에 뭐 공기 주입이나 네. 그런 거는 그것도 이제 시즌 1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 했던 얘기를 같이 이제 지나가면서 처음 했던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언젠을 다루는 데는 많지 않으시던데. 그 사람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무너졌는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무슨 음모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뭔가 상황들이 너무 이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다 보고 거까지로 알려고 노력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네 이렇게 밝혀진 거거든요. 예, 그렇죠.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뭐 댓글로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새가 날아든다를 좀 욕하시길래 속으로 그런 생각해봤어요. 당신은 왜 그러시죠? 그분의 이야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나도 연구해보고 조사해봤는데 세월호는 그냥 과적해가지고 그냥 무너진 거야. 뭘 여기 무슨 음모가 있겠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저는 뭘 다른 식으로 의심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것은 그분의 생각인 거고 우리의 기준은 딱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월호 유족이에요. 네. 이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설사 박근혜 정권이 그것을 진실 그대로 말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해서 납득이 되게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기억을 지우려는 자들에게 맞서는 우리의 엄마들, 이분들에게 힘이 됩시다. 4.16 기억 저장소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4.16 기억저장소 www.416memory.org 문의는 031-410-0416으로 해주세요.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나중에 제가 떳떳하게 제 아들을 만날 때 엄마가 열심히 했다고 하려고 저는 기억저장소에서 열심히 할 것이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에 한번 중단됐던 이야기인데 언딘 얘기 계속 해야겠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해주실 얘기 개괄적인 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오늘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인양 관련된 언딘하고 해경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행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해수부가 이제 그 언딘은 인양 실력을 믿지 못해서 그 추가 그 업체를 들이자고 논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이제 언딘이 그거를 거부를 해서 언딘 단독으로 이제 인양하는 걸로 결정이 이제 났다는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김석규 청장의 지시로 이제 진도구청 지하에 을지훈련 상황실이 그 인양 사무실을 만들었잖아요. 지하 사무실을. 그래서 인양을 준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게 국민TV에서 이제 방송을 갑자기 급습을 해가지고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나우성 경감의 이제 진술 내용을 좀 보면 이게 이제 그 진도군청에서 파견을 나가서 팀을 이제 하였을 때 해경 정복이나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고 모두 사복 차림으로 일을 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검사가 그 외부 파견으로 민감한 사건
사건 그 사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복이나 복장을 갖추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근무를 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간다고.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나우성 경감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오히려 복정을 갖추었다면 눈에 띄어서 기자들한테 더 노출이 됐을 거라고. 근데 저희가 지하 상황실에서 근무할 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기자들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크게 노출되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고. 외부에 방해받지 않고 인양 작업을 잘 이제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그 뭐 인양 작업에 방해가 되거나 외부에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해경들한테 사복을 입힌 거예요. 이게 뭐 인양 작업이 이제 사람 외부에 알려주면 안 되니까 사복을 입힌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저번 주 방송까지 4월 20일 날 국무총리한테 인양 준비 허락을 받기 위해서 실내체육관 뒤에서 이제 그 인양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4월 20일 날 국무총리한테 인양 허락을 받아요. 실제. 그래서 그 광주 지원의 나우성 그 경감의 피해자 신문조서를 좀 보면 4월 20일 날 오후 1시경 관계장관 회의가 진도군청에서 이제 총리님 주재로 열렸는데 그때 총리님 지시는 대외적으로 비밀로 하고 해경청에서 선체 인양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가족들이 2,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지쳐서 인양을 하자는 요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해경청에서 잘 준비를 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 3주 정도 후면 이제 가족들이 인양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테니 지금 당장 구조 활동은 하지 않고 그때를 위해서 인양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그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거 인양 준비를 이런 이유로 이제 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이후부터는 이제 인양 뭐 지하 사무실도 발견이 되고 언제는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해경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거예요. 국무총리가 인양 지시를 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오신 걸 보면 알겠지만 국무총리가 필요에 의해서 인양을 지시를 했던 게 아니고 해경의 브리핑을 받고 해경들이 이제 이리저리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해경은 전문가잖아요. 총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준비를 하라. 라고 지시를 한 건데 이거는 총리가 그 원래 했던 거라고 명령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적혀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총리한테 이제 그 인양 지시를 받거나 삼천구함으로 넘어가요. 삼천구함에서 또 이제 3시간에 걸친 아주 긴 인양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해경청장 포함해서 총 29명 정도가 이제 그 인양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언딘층에서 헬멧 다이버 시스템 이게 그 표면 공급식이죠. 요거를 활용해서 수색 부족 가속화 라고 적어놨어요. 가속화가 아니고 이제 인양 준비를 빨리 했던 거죠. 구조 뭐 수색이게 아니고 표면 공급식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작업 시간이 늘려졌다고 얘기를 이제 적어놨고 엄된 리베로 바지선이 4월 22일 날 도착 예정이라고 해서 이제 적혀져 있는 게 있고 그 턴오버 과정 시 이게 더 웃겨요. 기름 대량 유출 가능성이 있어 헬멧 다이버 팀이 에폭시를 에어벤트 막는 방법을 고려를 했다고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그 헬멧 다이버 그 시스템이 수색 구조를 하려고 이제 착용을 했던 게 아니고 배를 인양을 하려고 돌릴 때 혹시 그 기름 같은 게 이제 새거나 하면 구멍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셀 수가 있으니 그걸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막았다는 거예요. 에폭시로 막는 작업했다고. 그래서 헬멧 다이버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거죠. 예, 이게 수색 구조가 아니고. 예. 이게 이제 20일 날 총리 허락을 받고 삼천구함에서 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막는 방법을 고려를 했다라고 적혀져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준비 과정에서 이게 너무 웃긴 게 준비 인양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를 유명 메이커 패키지로 준비라고 적어놨어요. 유명 메이커 패키지로 준비. 인양 장비 과정에 필요한 장비를 이왕 사는 거니 좋은 거를 사라고 해경이 얘기를 해준 건지 아니면 유명 메이커가 아니면 인양을 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유명 메이커로 사야 된다고 언딘이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수색 구조 병행 인양 준비 과정 논의라고 해서 적어놓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중량은 뭐 무게 뻘이 뭐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무게 같은 거를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써 있고 체인 무게나 슬링 간격 인양 방법에 대해서 써 있고 근데 여기서 저희가 불씨를 해야 될 게 20일 날 언딘이 세월호를 인양하는 기간을 2달로 잡아요. 세월호 인양 기간을 2달로 잡아요. 그래서 써 있어요. 인양 과정이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내 외국 업체도 아니고 장비가 엄청나게 많은 아니면 인력을 다 갖추고 있는 업체도 아닌 조그만 중소군한 업체가 세월호 인양을 2개월을 잡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까지 세월호가 3년 넘게 있다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냐면 그 당시 새누리당 쪽 인사들은 저렇게 큰 배를 인양하는데 뭐 1,000억 대네 2,000억 대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마치 국민의 세금이 쓰이느니 차라리 거기 인양하지 말자고 했던 김진태 같은 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언론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이거 뭐 잘못 들어올리면 부러지네 어쩌네 해가지고 세월호 인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막상 올려놓고 보니까 정말로 쉽게 올린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언딘의 인양 계획서에도 2달 정도면 처음에 초반 작업 시작해가지고 막 중간에 체인 걸고 배 밑으로 뭘 집어넣고 하면서 끌어올리는 작업 속에 그 사람들은 세월호 인양할 생각이 없었다기보다는 진짜 중요한 건 인양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세월호 안에다가 풍선을 집어넣어가지고 공기 주입한다고 그러면서 세월호 곳곳에다 구멍을 뚫어버렸거든요. 그거랑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증거는 거기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초반에 나온 계획서에 보면 2달 정도면 충분히 다른 작업 다 포함해서 올릴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3년 걸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보면.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2015년도 8월 15일 날 상하이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한 1년 9개월 만에 올라온 거예요. 예, 침몰하고 나서는 한 1073일 만에. 이제 올라온 건데 일단 이제 올라왔을 때 그 언제는 2개월을 애초에 이게 4월 20일이니까 완전 초기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2달을 잡았고 그 이종인 대표님 인터뷰한 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짧으면 4개월, 길면 이제 워낙 이제 바다 해상 상태를 봐서 안 좋으면 그게 이제 간격을 여유를 잡고 인양을 하게 되면 길어야 6개월. 넉넉하게 잡았어요. 네, 넉넉하게 6개월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1년 9개월이 걸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그 적혀져 있습니다. 특이하게 2달이면 자기네들 인양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인양에 필요한 장비가 지금 부족하니 그 인양 장비를 살 수 있는 제가 뭐 쭉 말씀드렸죠. 그 군한 금액에 대해서 그거를 그 수입하고 가져오고 그게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적어놨고. 근데 또 특이한 게 회의에서 발설되는 의견은 절대 언론 보도 금지. 보안 유지 철저라고 써 있습니다. 예, 역시 외부에 절대 알려지면 이제 안 되는 걸로 비밀 유지를 한 걸로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18일날 선수 내려갔을 때도 김석규 청장이 그랬어요. 이거는 인양 회의고 내용이 유출되면 유가족들한테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절대 외부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계속 당부를 합니다. 해경 쪽에서는 외부에 이제 그 나가지 못하게 얘기가 나가지 못하게 비밀을 유지를 하면서 착실하게 이제 인양 준비를 하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실내체육관 뒤에서 이제 총리랑 장관한테 이제 인양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우성 경감의 진술 중에서 한 부분이 뒤에 뭐 장병수 여사 뭐 체육관에 누가 있었는데 목포 뭐 서해청 직원들도 몇 명 있었는데 사복 차림이라서 누가 누군지 몰랐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좀 보면 처음에 논란이 됐던 부분을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 정보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진도 실내 체육관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다고 하죠. 그래 그때 신빈이 말씀에 가면 경찰 반 일반인 반. 맞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중앙구조본부 그러니까 해경의 밑에 이제 수사구조 그러니까 수사본부가 하나 구성이 됐었는데 서해청에서 이제 국회의원 안전총괄부장이 총괄을 해서 이제 팀을 하나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월호 전복 사고 관련돼서 정보관 배치된 이제 내용을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일날 16일부터 이제 계속 활동을 한 걸로 나오는데 첫날 그러니까 조금 모르겠고 첫날 83명 정도가 투입을 했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임무를 좀 보면 실종자 가족 동향 현장 정보 활동 의전 지원이라는 임무가 있었대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정보관 현장 활동 대책반을 이제 구성을 했고 팀별 그 임무를 보면 총괄 지휘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정보 총괄 지휘를 하는 거고 상황 관리하는 사람은 요 상황을 전체를 다 통합을 해서 계속 본청에다가 이제 푸시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뭐 유가족 동향이나 이런 걸 다 보고를 이제 본청에다가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 그럼 본청은 또 누군가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 내용을. 그다음에 해상 지원팀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실종자 가족들이 함정을 타고 그때 막 어선 타고 나가고 첫날 이제 도착하셔가지고 배가 안 들어오니까 어선 타고 나가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타서 침몰 현장까지 이동하는데 같이 탔던 정보관이 있었어요. 배에 같이 타서 그 배에서 가족들의 이제 상황이 어떤지 동향을 파악했던 그 전단팀이 해상지원팀이 하나, 그 다음에 팽목항팀에서 팽목항의 실종자 가족 대응이나 동향 파악했던 팀. 그리고 진도 체육관팀 이게 체육관 진도 실내 그 가족들 대응하고 역시 동향 파악. 그리고 특이한 게 단원고에도 파견을 했어요. 단원고에 안산 단원고 실종자 가족 및 학교 측의 동향 파악. 그리고 병원팀도 구조자들 이제 살려서 병원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살았던 사람들이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걸 좀 파악을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요. 네. 최대한 선의로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나왔던 문건들 중에 그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 당시에 민정수석하던 분 예, 맞아요. 김영한 메모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최대한 선의로 생각해 보면 동향 파악이라고 하는 게 이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정권에게 불리한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그 동향이라는 게 나쁘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정부가 무능해가지고 지들 말대로라고 해도 예, 맞아요. 못 구했는데 예. 근데 거기에 과도하게 뭔가 쏟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정부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춰야 될 것이 많았다는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네. 네. 그 임명 배치표를 보니까 전국에 있는 해경의 정보관들이 다 동원됐어요. 그래서 뭐 창원서, 서귀포, 본청, 서해청 뭐 말할 거 없고 포항, 목포, 동해, 남해, 서해청, 부산 다 있는데 일단 그래서 지금 배치된 게 다 뭐 해상지원팀은 해상지원팀 얘는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하면은 배가 나갈 때마다 같이 타서 이제 같이 이제 침몰 현장으로 이제 갔다 오는 애들이 또 있었고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지자체 사고대책본부 있잖아요. 전라남도 지자체 여기 그리고 현장 그 사고대책본부 여기도 동향 파악을 했어요. 전라도, 예, 그리고 진도군청에도 갔겠죠? 이 정보관들이?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동향 파악을 한 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구조대만 다 불렀던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정보관들이 다 와서 곳곳에 다 배치가 돼 있었어요. 곳곳에. 다 사복을 입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보니까 정말 전국에 있는 정보관들 다 불렀나 봐요. 통영서, 여수서, 부천서, 뭐 창원서 끝도 없어요.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배가 처음에 팽목항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날 처음에 나갔던 게 19시 30분에 민간 어선을 이제 가족분 16분이 타고 나가세요. 수색 현장으로. 근데 요게 처음 나간 배였거든요. 요때부터 정보관이 탑승을 해요. 그래서 적혀져 있어요. 배부터 정보관이 같이 그때 그래가지고 왜 가족분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누군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왔다 갔다 하니까 못 보던 사람이 있어서 너 누구냐 했는데 뭐 경찰이더라 그런 얘기가 나중에 들리거든요. 근데 처음 배가 침몰 현장으로 나갈 때부터 정보관이 붙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로도 행정선 타고 갔을 때도 정보관 탑승을 했고 예. 그래서 정보관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들 동향을 첫날부터 예의주시를 했던 기록이 있어서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나우성 경감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좀 보면 진도군청의 지하에 있는 인양 사무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 지하 사무실로 와서 다 같이 모여서 또 회의를 해요. 그래서 회의를 한 게 뭐냐면 총리 지시가 내려왔으니 이제 업무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끼리 너는 뭘 하고 너는 뭘 하고 해서 업무 분담을 하는데 그 업무 분담했던 내용이 그 한국선급 같은 경우에는 선체 도면 5부를 그 다음 날까지 가져오라고 했고 해경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요청을 해서 유속, 유향, 수심, 조석 정보, 뭐 선체 상태, 멀티비움으로 찍은 자료, 뭐 해저의 저질 이런 것들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좀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조선 3사 대우 삼성 현대 중공업의 선체 중량을 산정을 요청을 했다고. 공문은 이제 여기에 대한 공문은 해경이 이제 빨리 보내는 걸로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업무 분야가 딱딱딱 이루어졌고 그날 회의 결과를 별도로 이제 보고서는 작성을 안 했어요. 뭐 이런 인양 회의를 했다는 보고서는 아예 없고. 근데 일단 인양을 대비한 기초 자료를 모으는 게 급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때 공문 보내는 업무로 그 자기가 그거를 했다고. 해양조사원 쪽에 알아보거나 그런 이제 담당을 자기가 했고 선체 중량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공문을 자기가 보냈다고. 그래서 이게 신강일 반장님은 옆에서 바지선 그리고 장비 그런 이제 동향을 체크를 해주고 주로 장비 쪽을 담당을 했다고. 그러니까 박종철 과장 지시가 선체 인양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니 진짜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꾸리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많아도 상관없으니 국내 최고 이제 분들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최수진, 뭐 정옥행 경장이 서울대나 카이스트, 울산대 뭐 이런 데서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분까지 총 한 30명 정도 인력 풀을 만드는 일을 자기가 했다고. 이거를 쭉 읽는데 문득 제가 생각이 딱 드는 게 해경이 304명을 무능해서 못 구한 게 맞아? 너무 체계적으로 이제 딱딱딱딱 업무 분장을 잘하고 어떤 게 필요하니 이거 준비하고 이걸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인양 과정에서. 근데 유일하게 이제 그 구조 과정에서만 무능했던 해경. 그래서 너무 대조가 돼서 딱 그 생각. 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실제 전문가 30명 정도 어디 찍어서 데리고 오라고 이런 얘기가 다 업무 분장이 가능한 사람인데 왜 구조할 때 이렇게 무능하다고 얘기했을까라는 의아함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그 회의를 이제 20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총리이 오케이가 떨어졌으니 수습 이거는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오케이 떨어졌으니 후다닥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22일 날 나와서 23일 날 인양 방식 결정에 대해서 인양 계획서 보내드린 거 있어요. 아주 이제 그 세심하게 나왔던 게 뭐 사진을 보면은 진짜 또렷하게 나왔죠. 이거 그 22일 날 사진 보면 세월호가 똑바로 세워져 있을 뿐 올라왔던 사진이 그대로예요. 예, 여기 이제 23일 날 이렇게 열심히 이제 그 논의를 해서 결정이 난 거를 이제 지금 이대로 지금 해서 계획서가 23일 날 나옵니다. 이게 22일 날까지 확정을 해서. 그래서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원래 인양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바다 안에서 배를 세워서 들어 올리는 게 가장 쉽대요. 맞아,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수색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선체 보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양업자 측에서도 눕혀서 올리는 것보다 세워서 올리는 게 더 인양이 쉽다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인양업자를 선정할 때 정부 측에서 반드시 세월호를 눕혀서 올려야 된다 그랬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쪽 실드는 네. 무리하게 세우려다 보면 구조물이 무너진다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려놓고 보니까 동선인의 문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구조를 지들이 다 뜯어내고 있어. 네. 근데 그 얘기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그때 설명할 때 왜 눕혀서 올려야 되냐고 했더니 가족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랬다는 거죠. 가족분들 뭔 소리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셔 인터뷰가 보는데 계속 저는 그게 이해한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엄청 네. 많이 한 거예요. 유족들이 하도 방대하게 많다 보니까. 네. 누군지 뭐를 유족 관계자를 데려다가 지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심리전 비슷한 건데요. 사실 배는 배에서 가장 힘을 잘 견뎌주는 부위를 용골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의 척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용골이 힘을 제일 잘 받는 위치가 배가 똑바로 서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똑바로 서야 맞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아시겠지만 자기들도 세워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세월호가 잘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없어요. 누군가가 이걸 컨트롤한 사람이 있다면 간단히 말해서 미수습자를 수습한다는 미명하에 세월호를 세우나 눕히나 뭐가 중요해 빨리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 이런 구조로 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화물칸이네 뭐네 객실이네 뭐네 수색하면서 수색이 방해된다고 구조물 다 뜯어버리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증거물 다 훼손시킨 게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원하니까 가족들 요구사항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항상 이제 가족들을 팔았죠. 일단 그게 좀 의문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그 23일날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회의 말고 조선협의체라고 해서 인양회의 진행 결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조선 그 해양플랜트 협회에서 해경과 해군하고 언딘 이렇게 계속 이제 그 회의를 하다가 17일에 이제 그 조선해양플랜트 협회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17일날 이제 협회장이 회의 주관을 해서 플로팅 도크 이용 방식을 검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방식을 이제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고, 근데 20일날 그 협회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해상 크레인 이용 방식 아니면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중공업에서 어떻게 들 건지를 논의를 하다가 22일날 이제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언딘이 제안한 방식 중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킹업이나 아니면은 해상크레인 선측 배치해서 이제 올리는 방법 두 가지를 논의를 했다고 이제 적혀져 있고, 23일날 해양경찰에서 BC 안에 대한 상세 검토를 했다고, 그래서 선체 인양 중량에 대해서 상세 논의를 한 걸로 적혀져 있고, 24일날에 해군이 이제 그 인양 중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갈 것이다라고 해서 결정을 24일날 벌써 결정해 놨어요. 그래서 숫자가 좀 정확히 나오네요. 수중 중량은 9,542톤, 인양 중량은 12,514톤. 이게 24일날 나왔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25일날 이들은 이제 이미 이제 17일날 방식에 대해서 작업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했지만 여기 써 있는 거는 25일날 해양경찰에서 인양 방식을 결정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작업 방식 최종 결정. 이렇게 해서 이제 적어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27일부터 해경에서 작업 방식을 상세히 이제 추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인양을 하게 될 때 활동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짜자. 이런 얘기 논의를 한 게 이제 있고요. 28일날 협회 차원에서 해양경찰청 그 수색지원과에 요청해서 기술 같은 거를 또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해줘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술 검토 회신서예요. 이게 이제 그 해양플랜트 협회에서 그 23일날 버전보다 더 상세한 그 협회에서 나온 회신서고요. 여기에 보면 똑같아요. 언딘에서 발표 자료 세월호 물정이 잘 서 있죠. 상세 버전이에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검토 자료.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나옵니다. 25일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크레인 중량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4월 16일이 사고 날이고. 네, 맞아요. 지금 아까 말한 그 뭐 열심히 회의했다는 20일도 보면은 사실 국민들은 그때 에어포켓이네 뭐네 해가지고 생존이 한 명이라도 나올까 말까 하고 그런 시기고요. 네. 9일 만에 저런 게 다 나오네요. 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 중량까지 다 계산한 설계서 같죠. 이런 게 다 이미 나왔어요. 25일날. 저거요 한마디만 할까요? 네. 내 수준대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번에 왜 지지난 방송에도 그런 비슷한 게 나왔는데 너무 그게 마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네, 그렇죠. 이게 나온 거는 25일인데 17일부터 이게 논의가 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며칠 만에 이렇게 나온 거죠.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너무 정밀하게 미리 준비한 것 같은 느낌 아니시냐고요. 네, 잘. 예를 들어서 뭐 민간인들도 일반 회사에 무슨 뭐 영역 받아가지고 기획서 하나 쓰는데 꽤 걸리지 않습니까? 저런 게 세월호 사건 난 지 10일도 안 돼서 나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솔직히. 너무 전문적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전문적이라서. 그게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다른 인양 업체들 하나가 더 들어오려고 하니까 언디지 막았다고 하는 것처럼. 네. 미리 준비되어 있다고밖에 의심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저 정도는?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당시에 그 세월호가 가라앉은 부분이 바닥이 뻘이라고 그랬어요. 네. 뻘이면 배가 얼마큼 파묻혀 있는지 그리고 와이어를 어떻게 걸어서 배를 세워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검토했다는 건데. 네, 그렇죠. 그것도 열흘 안에 완벽하게. 열흘 안 돼서. 그리고 그거는 저 사람들은 아마도 해도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정밀조사 안 들어간 상태로. 정밀조사를 미리 했나? 해양조사원하고 해군이 그때 했죠. 저질조사까지 싹. 그러니까 18일 날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인양 업체를 해경에 의해서 사실은 청해진 해운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선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건딘이라고. 예,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는 사람 배 속에 사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그것이 먼저였고요. 네. 근데 희한하게도 구조업체에 관련된 거는 없고 언니는 민간 잠수도 못 들어가게 했고 그러면서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10일 안에 세월호 인양에 관련된 계획까지 이미 완벽하게 수립돼 있다.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야.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언니는 군환업체라는 거를 알았지.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사람을 구하러 온 맞아요. 업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미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은 배를 인양하는 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발만 더 나가면 저 인양에서 자기들이 벌어들일 수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연구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언딘이라는 업체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세월호가 인양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노리는 집단의 어떤 행위로 의심을 보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참 보니까 어이가 좀 없긴 합니다. 이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다 알거든요. 예, 너무나 간절했고 참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참 준비를 했던 걸로 나오고요. 이 협의체에서 이제 그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경찰청에서 4월 30일까지 조선사별, 그러니까 대우조선 뭐 이런 현대중공업 이런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서 회신을 하기로 이제 얘기를 했고 얘네들이 왜 중국 출장 갔잖아요. 그래서 잭업 그 시스템 관련해서 중국 출장 결과에 대해서 기술 지원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출장자 뭐 이래저래 해서 5월 1일 날 이제 귀국 예정이고 이제 잭업 방식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광저우에 있는 업체에 방문 예정이고 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연태셀비지 요게 이제 그 세월호 인양 업체로 이제 신청을 했다가 뭐 상하이한테 밀렸는데 일단 요렇게 해서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광저우나 연태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제 그 국영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차이나 셀비지 그 밑에 다 지역마다 광저, 연태, 상하이 다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지부예요, 지부. 큰 이제 공기업인데 이렇게 해서 중국에 확인을 하러 이미 갔다는 거. 잭업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요거를 결정을 해놓고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미 이제 갔다 온 걸로 나오고요. 그래서 중국 차이나 셀비지 컨택을 이제 그 선체 인양 준비 과정에서 언딘이 했어요. 여기에 이제 장비가 이렇게 있으니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 언딘이 이쪽으로 방문을 하자고 이제 얘기를 했고 거기에 장비가 무엇이 있다고 물론 언딘이 설명을 했죠 해경들한테. 중국이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그 셀비지 회사가 국영 기업에서 컨택 포인트를 한국에서도 국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뭐 언딘처럼 중소기업 업체가 장비를 빌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보다 중국 국영 기업이니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요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언딘이 요청을 해경한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차원으로 공문을 한 장 좀 보내줘라고 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요청이 있어서 중국의 VIP하고
그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통화, 그러니까 그 박근혜랑 왜 전화통화 전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통화를 하셨는데 한국에서 장비 요청을 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원조를 하겠다고. 그래서 문건을 담당자가 이제 협력강실에서 받아서 공문이 갔다는 걸 확인을 했다고 직접. 그래서 외교부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구조 인양국으로부터 이제 공문을 보냈다고 이제 진술을 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언딘의 하득보 기사가 이제 4월 28일 날 창원에 있는 무슨 업체하고 유용한 경장하고 전부 다 한 5이 이제 중국으로 출장을 이제 가게 됐다고 해서 나중에 선체 그 팀장 인양 팀장인 이용욱 정보수사국장도 28일 날 이제 출국을 중국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경하고 같이 이제 출국을 했죠. 처음에는 해경이 갔다는 거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해경은 안 갔다고 빠덕빠덕 우겼는데 해경 갔습니다. 가서 실제 장비를 이제 보고 온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특이한 게 한국에서 이제 언딘이 군안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2013년도 7월 15일 그러니까 문자를 서로 주고받은 거를 좀 보면 김천일이 이제 문자 내용 중에서 다음 주에 윤상희 형이랑 김윤성 사장입니다. 윤상희 형이랑 중국 그 차이나 셀비지 대표랑 미팅 가요라고 해서 문자가 있어요. 2013년도에. 차이나 셀비지랑 이미 안면이 있었고 여기에서 했던 이제 군안 업체 일도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 상하이 셀비지가 차이나 셀비지 밑에 자회사예요. 네. 상하이 셀비지 밑에 자회사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언더뉴 손을 띄긴 했는데 이게 정말 띈 게 맞나? 라는 이제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걸 보는데 차이나 셀비지 대표랑 미팅도 할 정도로 안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세월호 인양을 상하이 셀비지가 했단 말이에요. 희한하네. 네. 2014년부터 이미 대표랑 미팅을 할 정도로 안면이 있고요. 김윤상이 자회사인 상하이가 들어와서 세월호를 인양을 했다. 그러니까 뭐 언딘을 대타했다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는 네. 거예요. 저는 그런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보면은 이미 이제 4월 안에 잭업 방식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잭업 방식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 차이나 셀비지가 들어와서 그 세월호가 인양되기 직전까지 했던 뻘짓이 해상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그러니까 4월달 안에 까였던 방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폰튼을 넣는다면서 구멍 그러면서 뚫고 구멍 엄청 뚫었고. 구멍 뚫고 그러면서 이제 해상 크레인으로 올린다고 해서 계속 하다가 이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선체 앞부분도 찢어먹고 그렇게 막 하다가 꼰대는 잭업을 올렸잖아요. 이게 정말 우연인가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미 2달 안에 이거 나 올릴 수 있고, 크레인 인양 방식은 좀 부적절하니 잭업으로 올릴 거야. 라고 해서 이미 4월달 안에 결정이 났어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네, 결정이 이미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김윤상은 언젠하고 이제 관련이, 안면이 있는 차이나 셀비지 자회사인 상하이가 들어와서 그 필요 없다는, 아니 부족하다는, 실질적으로 좋다는 방식이 아닌 그 크레인, 언딘이 깠던 크레인 방식으로 계속 뻘짓을 하다가 실제 올릴 거는 잭업 방식으로 올렸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를 방문을 해요. 차이나 레스큐 셀비지. 그 언딘 사장하고 미팅을 했던 대표랑 미팅을 했다던 이곳에 실제 방문을 해서 이제 출장자가 한 5명 정도 돼서 출장비가 한 590만 원 정도 이것도 군안의 비용을 청구를 했어요. 593만 뭐 7천 원 정도 사용을 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청구 비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광주지사 박종철의 진술 내용을 좀 보면 4월 21일자 여객선 세월호 소생 및 인양 관련 쟁점 보고서에 의하면 4월 20일 중국 측의 3만 톤급 인양 장비 지원을 요청 완료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실제 4월 20일경 중국 측의 잭업 방식 인양 장비를 지원 요청한 점 등을 비추어 이미 이 사건 당시에 인양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노력이 진행된 거 아니냐고 검사가 물어봐요. 바보가 아니면 그런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박종철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이유된 거랑 지금 이유된 거랑 이 해경들 너무 얘기하는 게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양 작업을 가시화를 했다면서 언제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을 요구할지 모르니 인양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왜 인양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장비 제공이 가능한지를 확인했던 거라고. 그래서 검사가 그렇지만 이는 해경의 그 자체적인 판단이기보다 군안업체로 선정된 언딘이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박종철에게 중국 측에 있는 잭업 방식 인양 장비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를 수동적으로 해경이 알아봐준 거잖아요. 피해자가 박종철이 중국 측에 장비 지원을 요청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는 맞다고. 그러니까 다 언딘이 여기에 전화를 해서 알아봐 줄래? 여기에다 공문 좀 넣어줄래? 하면 이제 해경들이 열심히 이제 푸시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인명을 구해야 될 때 니네가 인양을 준비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실종자 가족분들께서 인양 요청을 언제 할지 몰라서 그거를 준비를 했다는 거죠.
미치겠네. 답답해서 들을 수가 없네. 죄송합니다. 그런 걱정을 미리 왜 해, 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언제 해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절대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구조할 때 우왕좌왕해도 상관없고 인형은 절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초반에 생사가 다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인양 얘기를 꺼냈다가 철퇴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은 오히려 인양 작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를 문제였다고요. 맞아요. 근데 그쪽에서 미리 인양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분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인양부터 벌써 꺼내냐. 네. 그러니까 언니를 비롯한 이쪽의 어떤 세력들은 인양을 막 하고 싶어 미치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양이 딜레이 되는 데 있어갖고 인양 얘기가 너무 빨리 나오는 바람에 나중에 어느 누구도 인양 얘기를 못 꺼냈던 측면을 또 가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총리한테 그 허락을 받은 20일 날 그 총리가 비공개 회의를 할 때 유가족 대표분들도 몇 분 와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하셨는데 이때 인양 얘기를 실제로 총리가 했대요. 가족들한테.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가 이제 가족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이제 난리가 나신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갔다가 푸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분들이 더 반발을 하게 만든 게 되는 거죠.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20일 날은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인양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데 이렇게 특경하고 언디네 여기에 이제 총리가 혹해서 가족들한테 정말 인양이 필요한가 보다 지금쯤 그래서 아마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우리가 생존자 기다렸던 게 제 기억에 10일 이상이었거든요. 네. 에어포켓 이런 부분에 물론 그쪽에서는 이제 누구의 오단지는 모르지만 희망 고문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공격하는 부분이 있는데 배가 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지 에어포켓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게 당연한 목적이었다는 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희망 고문은 개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업체에 세월호 인양을 그 언디니 국내 업체들하고 회의를 할 때 중국 업체에 인양을 맡기겠다고 아예 그래서 얘기해서 왜 저희 크레인선을 그 보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이제 크레인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요걸 이제 그 뭐 해수부는 해경이 아니고 언디니 중국 업체에 그 인양을 맡길 거라 결정을 했다는 사실. 요거는 뭐 제가 그 전에도 신문 기사도 그렇고 많이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혹은 우리나라 업체도 있었고요. 맞아요. 외국 뭐 네덜란드라는 업체도 있었고 근데 가격이 가장 싸다는 이유로 상하이 셀비지를 선택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의혹은 그거였잖아요. 중국인들로만 되어 있어서 한국인은 뽑지도 않았고 인부 작업들에 맞아요. 그래서 절대 언론과의 접촉을 일절 차단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조율되어 있는 업체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니들이 선정될 거야. 보안 엄수 딱 그렇게 저는 봤거든요. 네. 그 세월호 수색 관련 쟁점사항 대응 자료, 이게 해경이 만든 겁니다. 이 대응 자료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4월 17일 날 그 언딘 김윤선 사장이 그 인양 관련 회의할 때 안전하고 빠른 방식으로 중국 셀비지 업체에 요 작업 방식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조선 3사한테는 자기네들 이거에서 작업 방식으로 할 수 있겠냐고 문의를 했는데 조선 3사가 자기네들은 군한 업체가 아니어서 불가능하다고. 근데 이거는 그냥 조선 3사니까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군한 업체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 정확히 뭐라고 적어놨냐면 국내 조선 3사는 군한 전문 업체가 아니어서 인양이 불가능하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표명이라고 써놨어요. 이걸 왜 작성을 했냐면 언딘이 세월호를 군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해경이 작성해 놓은 서류예요. 그 조선소사는 뭐 너무 무책임했고,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네덜란드 외 스미트나 미국 타이탄 요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전 세계에 지부가 있는 인양 업체들인가 봐요. 저는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스미트나 미국의 타이탄에 제안한 결과 지금 언제는 2개월 안에 인양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6개월, 아주 넉넉히 잡았을 때 6개월이라고 했는데. 해수부가 적어놓은 내용이 네덜란드 스미트나 미국 타이탄에 제안을 해봤는데 얘네들은 6개월 이내 작업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누구랑 이야기했는지도 모르죠. 수사하려면 이렇게 밝혀내야 되는 거죠. 네, 적어놨습니다. 세계적인 군한업체한테 얘기를 했는데 6개월 이내는 작업 안 될 거라고. 그래서 비용을 또 적어놓은 게 6개월 이내는 작업이 어렵고 비용은 1,500에서 2,00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게 다 저는 유령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하이 셀비지 하나만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언딘을 배제하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인양이나 이런 게 적어놨어요. 언딘을 배제하고 작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언딘 측이 제시한 그 작업 방식이 수용 불가피, 그러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또 얘네도 안 된다 그러고 조선 3사도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언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적어놨어요. 그 짜여진 시나리오들을 몰고 가는 느낌 안 들어요? 네, 맞아요. 지금 상하이 셀비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나머지는 누구한테 알아봤는지 근거 못 되면 다 그 조작입니다. 그거. 네, 맞아요. 근데 조선선사도 안 된다고 했고 외국인한테도 물어봤는데 6개월 안에 인양 못 한다고 했어. 근데 이제 언딘이 지금 한다고 하니까 언딘한테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알 수도 없는, 우리는 이제 알 수도 없는. 여기서 하나만 궁금증이에요. 네. 그때 중국에서 강에 배가 빠졌을 때 그걸 건져 올리는 업체가 상하이 셀비지라 그랬잖아요. 그게 차이나 셀비지 아니에요? 네, 맞아요. 밑에 지사. 그런 식으로 그렇게 네, 맞아요. 만들어진 거죠. 예. 네. 뭔가 냄새가 나네. 오, 배를 너무 후딱 잘 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언딘이나 상하이 셀비지나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경력이 하나도 전무한, 그래서 같은 계열사의 경력을 가져다 쓴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경력이 많이 있게 실력에도 조금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혹시 명정님 이거 건물이 한국인 아닐까? 갑자기 확 그런 의심이 드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외국 자본이 투입되기에 비교적 쉬워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수도 마치 우리 언론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무슨 이런 일을 많이 해본 업체인 것처럼 홍보가 됐지만 사실 알고 보면 언딘이나 상하이 셀비지나 아마추어들은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국영기업이라고 해서 뭐 중국 국영기업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타이틀 걸어서 기사도 나오고 했죠. 그리고 조선삼사는 아예 그냥 그 입찰에서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 인양 업체 선정 과정을 공개를 좀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비공개를. 이것도 수사 대상이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진행 과정. 이게 2015년 5월 5일 날 기사가 뜬 거에 보면은요. 세월호 선체 통째 인양이 결정된 가운데 세계적인 해양 군함 업체인 스비처 셀비지와 타이타닉 셀비지가 합병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군함 업체가 하나가 탄생을 한 거죠. 기술적으로 이미 다 검증된 회사인 거죠. 이런 회사들이. 네. 근데 상하이가 됐어요. 그래도 그들 근거는 비용이잖아요.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맞아요. 상하이가 됐어요. 네, 전 세계적인 기업인데 상하이가. 근데 원래 입찰할 때는 사실 그 금액을 서로 짬짬이 맞추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담합 의혹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수부가 언딘 인양 실력을 믿지 못했던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박종철 진술 내용을 보면 당시 군함업체 선정에 있어서 언딘을 이제 못 박은 게 해경이잖아요. 해수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픈 이제 그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해수부에서 언딘이 영세업체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어요. 나우선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군함 업무 1일 실적 계획 보고 같은 거 이제 문건 언제 어떻게 내용으로 작성이 된 경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다가 그 정욱한 경정이 실무 기술 자문팀이라고 해서 언딘 목포 사무실이 편성이 되면서 그 팀에 이제 아예 그 파견이 나간 해경이 있었어요. 4월 23일 날 오후 3시쯤 내용이 나오는데 언딘 대표가 청해진 해운과 계약을 이제 맺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청해진 해운이 보니까 부실이고 뭐 세월호도 뭐 100억 가까이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했다고 하니 이거를 인양을 하면은 이 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인데 언딘 그 김윤상이 해수부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23일 날 해수부 이제 장관한테. 이거 인양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나 국장이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다기보다 개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서로 했다고 그 언딘 인양 사무실에서 이 1일 보고서를 보면 해수부는 이제 언딘이 국내 중소기업이므로 대국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일본 등 선진 기업과 제휴하는 등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얘기를 이제 해수부 쪽에 했다는 거죠. 근데 언딘 측에서 과 설득으로 해수부에서 인양하다가 실패하면 후폭풍이 우려가 되니까 외국 선진업체와 제휴를 이제 하는 거를 요구를 했었는데 언딘 측이 반발해서 그냥 언딘이 혼자 이제 하기로 했다, 단독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다라는 어이없는 진술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의 요구를 언딘이 막았다는 거잖아요. 국가적인 재난 차원에서 언딘이 노했어요.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응 알겠어 하고 뒤로 물러난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보면 해수부가 언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눈 감아주는 부분도 살짝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하이 셀비지 선정하는 데 마찬가지고. 그럼요. 이때 저는 주목해야 될 인물이 하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주영 장관은요 정치인 장관이기 때문에 실무자는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그냥 상징적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가 나중에 뭐 팽목항에서 엄청나게 뭐 고생이나 한 것처럼 하고 돌아온 뭐 그런 쇼에 가까운 정치인이고, 김영석이라고 청와대에서 그 해양수산 관련한 비서관 하다가 나중에 해수부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 차관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이주영 다음에 장관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이 차관이던 시절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차관이던 시절에 해수부,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 세력에 대해서
사실 해경은 좀 어느 정도 접수가 됐다고 보고요. 해경하고 해수부는 엄연히 다른 조직이잖아요. 맞아요. 산하이라고 해도 맞아요. 그 해수부를 장악하는 데 있어가지고 김영석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조사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럼요. 네. 필요하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손을 안 대서 김경일 정장 한 명 겨우 기소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예. 자, 오늘도 정신 번쩍 나게 하는 좋은 말씀. 신기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말이 신기지 사실 알고 보면 의혹들이거든요. 그 의혹들에 대해서 하루 빨리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전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